전기차 캐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기아차가 기적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창사 이래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은 전기차에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 시장은 인류 시장 중에서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지금은 ESS 산업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이 시장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배터리 시장은 진짜 앞으로 가야 될 시장 중에 저는 10분의 1도 안 왔다고 100분의 1도 안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신차 출시 미루고 이러고 있는데요. 전기차 캐즘이 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저는 전기차 캐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기차 캐즘을 한국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죠. 왜냐하면 한국은 2023년도에 2022년도 대비해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을 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신차 비율에서 50%가 뉴 EV,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순수 전기차로 볼 때는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이 중국의 상황을 캐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캐즘은 여러분 학술적 정의는 뭐냐면 얼리 어댑터 시장에서 초기 머저리티 시장으로 대중시장으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을 캐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상황은 딱 캐즘이 맞아요. 근데 25%씩 신차가 팔리는 거는 이미 머저리티 형성이 된 거고요.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캐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고요. 슬로우 다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성장률이 둔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정확하게는 경제학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나 성장률 둔화지 캐즘이라는 것은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 저렇게 내수 시장이 안 좋은 유럽에서도 18%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고 올해도 아마 9%대나 10%대를 형성할 거예요. 이런 시장을 우리가 캐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전기차 판매가 안 되는 건요. 대표적으로 흔히 말하는 전통 내연기관 차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자면 스텔란티스는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도 못 만들고 있고 그리고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 만들면 적자니까 열심히 안 팔고 있고 현대기아차가 기적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창사 이래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은 전기차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안 사주니까 열심히 미국 가가 유럽 가서 팔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막 6번째 리콜이 되면서 품질 의심을 좀 받았는데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는 안전성이 최고다 이렇게 SNS에 자랑도 하더라고요. 사이버 트럭 향후 좀 성장성과 사이버 트럭은 어차피 크게 성장할 수 없는 제품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픽업 트럭은 북미 지역이 전 세계의 90% 넘는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멕시코까지 쳐서. 북미 지역의 90% 넘는 시장이 픽업 트럭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팔리는 데 있어서 지금 사이버 트럭이 지금 나머지 내연기관 픽업들을 넘겨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만 성과만 내도 저는 훌륭한 거고 이것이 조금 더 성장할 거예요. 더 램프업이 되면서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그것에 2차적 의미로는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고 1차적으로는 모델 2로 가고 로봇택시로 갈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의 실험장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48V 아키텍처로 처음 갔다든지 물론 48V 아키텍처는 그전에 조금씩 부분적으로 실험한 것이 있었지만 자동차의 A부터 Z까지를 48V 아키텍처로 바꾼 것은 테슬라에서도 사이버 트럭이 처음이고 인류 역사상 사이버 트럭이 처음입니다. 부분적으로 48V는 적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2V를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12V, 8V에서 12V 언제 바뀌었냐? 1962년에 바뀌었어요. 그 이후 한 바퀴도 안 바뀌다가 이번에 바뀌었던 거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니스라고 하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줄 모델 S 같은 경우에 3kg가 넘었어요. 근데 사이버 트럭은 300m로 줄어듭니다. 어마어마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컨트롤러를 이더넷으로 연결하면서 300m는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가속 페달의 최소 안정 장치에만 지금 전선줄을 연결한 거고 나머지는 컨트롤러를 이더넷으로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혁신 실험을 외골격에서도 조금 다른 형태를 만들어냈지만 정말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오류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자꾸 트라이얼 에러를 하면서 또는 디플로이먼트 적용을 많이 하면서 기술은 성능을 개선하는 거고 오류를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떠한 인류에 존재했던 자동차보다도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차가 사이버 트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리콜이 이 정도 발생하는 것은 매우 저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테슬라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차들이 리콜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도 리콜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한 차에서 이 정도 리콜 나는 거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2차 전지에 투자했지만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2차 전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저는 사실은 이제
논쟁하는 걸 싫어하는 편입니다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안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걸로 유명하신 분하고도 제가 입장이 많이 달라서 제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시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 시장은 인류 시장 중에서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지금은 ESS 산업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이 시장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것은 테슬라의 메가팩 부분의 매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 1분기에서 2분기 2배 증가했고요.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겁니다. 상하이의 메가팩 공장이 만들어지면은 ESS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고 CATL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배터리 시장은 진짜 앞으로 가야 될 시장 중에 저는 10분의 1도 안 왔다고 100분의 1도 안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테크놀로지도 LFP도 1년에 7, 8%의 퍼포먼스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원계도 1년에 7, 8%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는 소디움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을 적게 쓰는 배터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험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전고체 배터리도 사방에서 실험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좋아라고 얘기하는 이 애국심으로 시장을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한다라는 거죠. LFP 배터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ESS 같은 경우에는요. 다 LFP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걸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정된 공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LFP를 쓰는 거고 또 하나의 시장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 조건, 기술의 조건으로서 기술이 각각의 이 반도체 형식이 7, 8%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 이번에 이 스웨덴에 있는 전기 배터리 회사가 망했잖아요. 보통 왜 났습니까? 중국의 오버캐파시티, 과잉 생산해서 그렇습니다. 도저히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오버캐파시티 하고 있는 것이 세 개죠. 태양광, 패널,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차예요. 과잉 생산 때문에 과잉 생산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수요 이상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공급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요. 규모의 경제, 즉 평균 가격이 개당 평균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고 개당 평균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 생산 비용이 내려간다는 것은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우리는 그 정도 대량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못 가져가요. 쫓아올 수 없는 수준으로 이 가격 전쟁에서 경쟁사들을 물리쳐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미국이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이 정책을 해줘서 그나마 이 시장이 지고 있는 건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배터리 공장들은 괴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중국에 있어서 그 리튬 생산의 과잉 생산, 오버캐파시티는 지속될 거고 그리고 리튬의 원석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이러면서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라면 여기에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출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2차 전지도 대량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CATL하고 LFP 경쟁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는 BID, 블레이드 LFP라고 하잖아요. 훨씬 더 똑같은 LFP를 갖다가 원통형이 아니라 블레이드 이 정말 직사각형으로 만들면서 밀도를 높여내는 이런 것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존버 이거를 하면은 될지 안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만 여러분 시장 조건은 반드시 냉철하게 보셔야 되지 이거를 신념과 신앙으로 보시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중국 전기차 품질이 정말 많이 올라왔고 실력도 많이 대단해졌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비와디 지난 3분기 매출이 테슬라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로 급부상한 이유, 뭐 자국의 뭐 지원도 있겠지만 내수시장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고 중국은 1987년도부터 독일차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배우고 싶었고 나쁘게 표현하면 뺏어오고 싶었고 훔쳐오고 싶었고 정말 죄송합니다 중국분들 이루고 싶었는데 내연기관이라는 것이 정말 한국이 가져온 것이 막차였어요. 정말 기적같이 갖고 온 겁니다. 내연기관의 기술을 쉽게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연기관의 이 폭발을 견디는 바디나 샤시 이것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못 쫓아간다고 판단했는데 전기차라는 게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2017년, 2018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중국에서 스모그하고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상하이나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내연기관으로서 이것은 견딜 수 없다는 정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침 우리 전기차로 가자. 전기차로 갔더니 내연기관이 필요 없고 내연기관의 파워를 사방으로 전달하는 파워트레인도 필요 없네. 핵심 기술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 당시에 BYD 같은 기업들이 어디에다 납품하던 기업입니까? 배터리를 모토로라, 노키아,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휴대폰에 납품하던 업체가 우리 자동차 한번 해보겠다. 해봤는데 자동차도 좀 만들어 보면서 우리 한번 전기차도 가보겠다.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죠. 여러분 전기차 기업이 2,000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00여 개로 줄인 겁니다. 근데 중국 정부 이거 10여 개로 줄이려고 해요. 줄이면서 뭐 하고 있냐면요. 이 기업이 부도가 나면요. 이 기술을 이쪽으로 이전시킵니다. 이 기업이 부도가 나면 다시 이 기술을 이쪽으로 이전시키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술을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몇 개의 기업, 지금 100개도 많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20개 정도로 줄일 거예요. 이걸
이걸 줄여나가면서 글로벌 경쟁력들을 갖춰나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러면서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폭스바겐 이런 차 잘 만들잖아. 아우디하고 포르쉐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기술력이 없겠어요. 벤츠, BMW 왜 독일 기업들이 지금 위기가 나오고 또 11월에는 보쉬마저도 직원 5천 명을 해고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자동차 강국에서 전기차도 만들고 있었어요. 잘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좀 불이 좀 나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국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DNA가 내연기관에 있는 거예요. 권력 구조도 여러분 내연기관 파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현대는 흔히 말하는 아버지 회장과 아들 회장이 부회장이 권력 교체기에 이루어지면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신흥 세력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면서 권력 구조의 투쟁에서 내연기관파가 패배한 거고 내연기관이 패배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가 하지만 기아 자동차는 앞으로 올 EV 브랜드로 가기로 했고 제네시스도 올 EV 브랜드로 가기로 했고 현대차에만 일부 세력이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떠한 권력 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현대는 마침 기회가 와서 정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신흥 세력으로 권력 구조가 재편되면서 그나마 전기차로 수월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전기차가 왜 잘하냐면 고민 처음 할 때부터 전기차를 가야지. 근데 일론 머스크는 어땠습니까? 근데 궁극의 목표가 전기차가 아니었어요. 자율주행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은 언젠가 갈 거니까 지금 전기차를 만들더라도 자율주행에 맞춰서 세팅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국은 테슬라를 모방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같이 모방을 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의 약 한 85%를 내재화했어요, 테슬라가. 포드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1907년에 만들었을 때 모델 T를 100%를 포드가 다 만들었습니다. 포드 공장 안에는요, 여러분 철강 공장하고 유리 공장하고 고무 공장도 있었어요. 타이어 업체가 어디 있었어요? 유리 업체가 어디 있었고 철을 어디서 외부에서 사와요? 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프로덕션 뎁스 생산의 깊이라고 하는데 이게 100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토요타가 이걸 낮춥니다. 린 프로덕션이라고 하면서 토요타가 쭉쭉쭉쭉 낮추면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이것이 50에서 60 사이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이거를 75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비아디는 이거 95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체 생산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품의 덩어리에는 컨트롤러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미들웨어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를 다 장악하게 되면 이때야 운영체계가 나와요. 이 운영체계가 자동차 운영체계, 궁극의 자동차 운영체계는 컨트롤러 100%를 내재화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애플이 여러분 아이폰 생산하지 않지만 디자인드 바이 애플이라고 얘기하지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다 관할하잖아요. 모든 부품에 들어가는 미들웨어를 애플이 다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문 제작을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OS가 가능한 거고 갤럭시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이버 트럭이 85%고요. 모델 Y가 65%예요. 물론 이번에 주니퍼로 가면서 조금 더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요. 현대자동차는 30%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은 소프트웨어 한번 바꾸려면요. 여러분 그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하면요. 뭐 7,000개에서 거의 이 정도의 벤더사가 있어요. 다 모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발표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바꿀 테니 여러분 돌아가셔서 다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1차 벤더가 막 돌아가서 야, 바꾸래. 당연히 1차 벤더도 2차 벤더에다 이건 하청을 줬죠, 소프트웨어는. 자, 불러와. 2차 벤더가 저희도 사실은 하청 또 줬는데요. 3차 벤더까지 불러와서 하려면요. 한 번 스택 바꾸는데요. 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바꿔가지고 업데이트 하는데 7개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테슬라는 85% 정도면 85% 같은 경우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점심시간에 개발자들끼리 밥을 먹다가 우리가 개발자 차원에서 승차감 개선에 기여할 바가 없을까 하다가 누가 한 명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보면 흔히 말하는 과속 방지턱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조금 서스펜션을 조금 변화를 주면 어떨까. 그래,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 사람 점심 먹고 가가지고 개발자가 그날 코딩한 다음에 그 다음날 업데이트해서 그걸 고쳐요. 그래서 과속 방지등 전에 서스펜션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설계를 우리는 궁극에 가서 100%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테슬라는 이걸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즉 1차 벤더, 테슬라에게는 3차 벤더는 없습니다만 2차 벤더까지 있는데요. 컨트롤러는 테슬라가 설계해서 줍니다. 그 부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건 뭐냐면 설계부터 내연기관을 어떻게 전기차로 바꿀까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율주행으로 가는 전기차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까. 근데 지금 처음부터 컨트롤러를 100% 우리가 못 만드니 지금은 협업이 필요하니 뭐 자동차를 만들어봤던 기업도 아니니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중국 전기차도 왜 잘하냐면 중국 전기차는 테슬라를 카피캣이기 때문에 모방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자율주행으로 갈 거야. 지금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가려면 여러분 100% 컨트롤링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연기관에다가 야 내연기관 불 꺼 뭐 이렇게 한다고 소프트웨어가 불 꺼지나요? 그냥 가스 페달로 물리적으로 조절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소프트웨어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구상했기 때문에 그걸 모방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갈 수 있는 거고 2단계의 그러니까 즉 소프트웨어 중심의 2단계로 지금 중국은 넘어가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중국에는 이렇게 자율주행 발전 속도가 빠른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한국의 자율주행 현황과 전망을 좀 해주시자면. 현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현대기아차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국내 기업에만 투자하지 않고요. 여러 군데 다 투자를 하고 있어서 현재 이제 현대기아차도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실은 독일의 기업들이라든지 뭐 유럽의 나머지 기업들에 비해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기차도 국내에서 안 사는데 열심히 이 뭔가 이 현대차가 이거를 대규모로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에 접근하는 두 가지 시장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하나가 웨이모 방식이죠. 웨이모 방식이나 바이두의 아폴로 고와 같은 방식이죠. 즉 특수 제작된 로봇 택시에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고 테슬라처럼 테슬라 차량에다가 실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웨이모 같은 방식은 여러분 대당 차량이 20만 달러입니다. 특수한 레이더와 라이다, 뭐 고가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고 물론 이렇게 비싸지 않은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만들고 보편적으로 판매하는 차량에다가 자율주행을 하는 데가 중국의 리아우터죠. 여기는 이제 그 대형 SUV에다가 라이다하고 레이더를 다는데 좀 소형 저가형을 달긴 달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특수 차량에서만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거고 기술 진화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더 빨라요. 지금 웨이모가 훨씬 더 테슬라보다 빠릅니다. 웨이모나 아폴로고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웨이모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유료로 결제하는 자율주행 택시 고객이 10만 건이었고 주당 11월에 이것이 15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대단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테슬라는 아직까지 뭐 FSD가 몇 명인지 테슬라가 유료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안 밝히고 있잖아요. 아마 웨이모보다 적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장점은 뭐냐면 카메라로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때문에 차량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한국에 판매되는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하드웨어라는 것을 집어넣고 있고 과거에는 하드웨어 3가 들어왔었고 지금 하드웨어 4가 들어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이름을 좀 바꿨어요. AI3, AI4로 바꿨거든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추론칩이 들어갑니다. AI 추론칩이 들어가는데 두 개씩이 들어가는데요. 하드웨어 3에 들어간 추론칩 이제는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지금은 하드웨어 4인데 그때의 추론칩 두 개가 들어갔는데 하나가 애플의 M1 칩에 40개 효과를 냈어요. 대단히 강력한 칩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할 때는 여러분 테슬라도 레이더하고 라이다라는 걸 씁니다. 레이더하고 라이다라는 건 음파나 빛을 통해서 앞차의 거리라든지 사물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학습할 때는 테슬라도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쓰지만 나머지 차량은 추론만 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카메라하고만 결합해서 그렇게 흔히 말하는 프라이스를 갖다가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테슬라가 최근에 총 700만 대를 생산했잖아요. 약 테슬라의 차량에 500만 대의 이 하드웨어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500만 대가 다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특수 제작된 차량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테슬라가 조금 더 느리게 가지만 웨이모보다 어느 순간에 자율주행에 완전히 도달하는 것 이걸 테슬라는 지금 FSD 1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FSD 13이 곧 공개되니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FSD 13 또는 FSD 14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궁극에 가서 14 정도가 되거나 15 정도가 돼야 정말로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14, 15가 나온다고 봤을 때 갑자기 500만 대, 600만 대 그때는 또 차량이 더 팔리니까 매년 180만 대씩 팔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1000만 대가 자율주행이 될 수 있는 시대로 간다라는 거는 규모의 경제 면에서는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친화 정책과 또 머스크의 좀 지지를 힘입어서 도지코인이 좀 급등했는데 도지코인의 급등세는 뭐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뭐 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뭐 이번에 뭐 사실은 크립토 진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지지했는데 선거운동으로 선거 자금은 상원과 하원에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크립토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하원과 상원에 크립토 찬성파가 이제는 머저리티 다수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마저도 그렇게 자기가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크립토 진영에서는 유사일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미국에서의 정책 환경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전반에 있어서의 좋은 환경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가장 크립토에 비판적이었던 뉴욕 증권거래소 위원장이 1월 달에 자기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크립토 친화적인 사람으로 바뀔 거고 크립토 진영에게는 언제 다시 이럴 때가 오겠냐 할 정도로 황금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이것은 도지코인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또 뭐 정부 효율성위원회의 영어 표현이 또 도지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이게 밈적인 거죠. 밈적인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도지코인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펀더멘탈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투자자의 유동성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도 흔히 말하는 공매도 진영이 있으니까요. 이것과의 어떤 함수와 힘의 관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관계에서 이거를 도지를 보셔야 된다고 보고, 테슬라 주가하고는 전 상관관계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뭐 이번에 크리스마스 랠리라든지 또는 연초 랠리가 이어질 경우에는 도지코인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은 있다. 근데 저희가 도지코인은 가격이 오른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호적 환경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장기간 갈 거다 이런 건 저는 절대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AI에 대한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과잉 투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히 거품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거품이 형성됐더라도 거품이 터지지 않고 흔히 말하는 연착륙을 할 수가 있고, 거품이 터지면서 경착륙을 할 수가 있는 거죠.